여기서 여기서 나 좀 내보내줘. 나는 치매가 아니야. 쇠창살 너머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침대 위에 앉은 여인은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던 여회장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치매 환자로 기록돼 폐쇄병동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건네던 건강 주스, 그 안에 섞인 약이 서서히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알고도 모른 척했겠죠. 나 좀 살려줘요. 부모님 산소를 다녀오던 길, 형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길 아래로 내려다 보이던 병원 2층 창문. 그 철창 안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성하지 않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여인은 병든 게 아니라 갇힌 거라는 걸. 그날 밤 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가진 것 하나 없는 형제가 거대한 병원과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철창이 덜컥거리는 소리. 그 안에서 뼈마디가 튀어나온 손목이 침대 난간을 붙들고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제발, 제발 나 좀 내보내줘. 60대 후반의 여자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경자.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룹 회장. 지금은 손목과 발목이 가죽끈에 묶인 채 폐쇄병동 침대에 누운 신세였죠. 경자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지만 돌아오는 건 형광등 불빛 아래 스쳐 지나가는 발소리뿐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간호조무사 하나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동료에게 턱짓을 하더니 병실 커튼을 휙 잡아당겨 시야를 막아버렸죠. 경자는 묶인 손목을 비틀며 난간을 흔들었습니다. 덜컹, 덜컹.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야 한다고. 그때 커튼이 걷히며 흰 가운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야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주사기를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거 놓지 마. 맞으면 또 정신을 못 차린다고. 잠깐이면 돼요.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경자의 팔을 잡아 눌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묶인 몸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깍. 주사기 캡이 열리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경자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안 돼. 말끝이 흐려지더니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경자는 깜빡깜빡 잠과 각성 사이를 오갔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생각을 붙잡으려 해도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 환자 말이야. 입원 전부터 투약 흔적이 있대. 진짜? 누가 줬는데? 글쎄, 보호자 쪽에서 뭔가 먹였나 봐. 차트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경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투약? 흔적?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뭔가가 번쩍 스쳤거든요. 아침마다 며느리가 가져오던 당근 주스. 어머님, 당근 주스예요. 매일 드셔야 몸에 좋아요. 환하게 웃으며 컵을 내밀던 며느리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부터였어.
주스를 마신 뒤로 자꾸 깜빡깜빡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고 사람 이름이 헷갈렸고 어느 날은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 헤맸죠. 아들 민호는 그걸 보고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보냈습니다. 당근 주스에 약을? 경자의 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오늘도 확인 전화 왔대. 매일 확인하네. 열심히야, 열심히야. 킥킥 웃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경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거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당근 주스, 갑작스런 치매 진단, 폐쇄병동 격리. 전부 짜여진 각본이었던 겁니다. 커튼이 휙 열렸습니다. 어머, 잠잠해졌네. 간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경자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 없는 척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눈꺼풀 사이로 간호사의 움직임이 어렴풋이 보였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커튼을 쳤습니다. 탁! 작은 컵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약 봉투와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또 정신을 잃어.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손목이 묶여 있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대 매트리스 아래 뭔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힘겹게 손가락을 비틀어 더듬었습니다. 작은 봉투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언제 누가 넣어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증거일 수도 있어. 경자는 봉투를 꺼내지 않고 위치만 확인해 두었습니다. 지금 꺼내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오가고 무전기가 지직거렸습니다. 간간히 다른 환자의 신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경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틀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동 부린다며 주사만 더 맞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런데 어떻게? 손발이 묶여 있고 문은 잠겨 있고 직원들은 전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달빛에 잠긴 산이 보였습니다. 밖에서 누가 한 번만 봐주면, 누군가 이 창문을 보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챈다면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달빛이 철창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또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또 주사를 맞을 테니까요. 손톱으로 침대 시트를 긁었습니다. 하얀 천 위에 작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버텨야 해. 어떻게든. 창밖의 산이 달빛 아래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서 아직 경자는 모르지만 두 쌍의 눈이 이 병원을 향하게 될 터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 김경자. 지금은 자기 이름조차 의심받는 신세가 되어 철창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형, 잠깐만. 나 다리 아파. 정준혁이 바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 산길을 오르내리기엔 아직 다리가 짧았죠. 야, 조금만 더 가면 내리막이야. 거기서 쉬자. 형 정준수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9, 고등학교 3학년. 교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는데
안감이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형제는 산 중턱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안 좋아서 대신 다녀오는 거였죠. 에휴, 다 왔다. 저기서 좀 쉬자. 준수가 가리킨 곳은 산길이 꺾이는 지점이었습니다. 큰 바위가 있어서 앉기 좋았거든요. 준혁이 헐레벌떡 따라와 바위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아, 시원하다. 형, 나 물. 아까 다 마셨잖아. 에이, 그때였습니다. 나 좀 내보내줘. 어디선가 외침이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거? 소리는 산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내려다보니 흰색 건물이 보였습니다. 병원 같았습니다. 건물 2층에 철창이 박힌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 저기 사람 있어. 내보내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외침이 또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따라했습니다. 나 좀 내보내줘. 야, 하지 마. 준수가 동생 머리를 탁 쳤습니다. 아야, 왜 때려? 장난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준수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바에 맞춰야 했거든요. 가자. 늦겠다. 형,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이겠지. 준혁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수도 한 번 더 아래를 봤습니다. 철창 안의 움직임은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왔니? 네, 할머니. 산소 깨끗이 해놓고 왔어요. 준수가 방으로 들어가자 준혁이 할머니 옆에 쪼르르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 병원에서 누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병원? 아, 그 정신병원 말하는 거니? 거기 폐쇄병동이 있다더라. 우와, 무섭다. 괜한데 기웃거리지 마라. 준수는 알바를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웠는데 문득 낮에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보내줘. 그 목소리. 분명 그냥 환자 소리라고 넘기기엔 뭔가 걸렸습니다. 자꾸 그 철창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다음 날, 준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자리, 병원 2층이 딱 눈높이였어. 산 중턱에서 병원 2층이 거의 수평으로 보였습니다. 망원경만 있으면 안이 다 보인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에 도서관 컴퓨터로 그 병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폐쇄병동 운영, 장기 입원 환자 전문. 한 번만 확인해 보자. 학교가 끝나고 알바 가기 전 준수는 집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망원경을 찾아냈습니다. 형, 그거 가지고 어디가? 준혁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준수가 막았습니다. 야, 할머니 혼자 두고 가면 안 되잖아. 내가 금방 올게. 알았어. 준수는 어제 그 지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을 병원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초점을 맞추자 철창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안에 침대에 누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이 든 여자. 손목과 발목이 뭔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거 묶여 있는 거야? 그때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팔을 눌러 주사를 놓았습니다. 여자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준수는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뭐야, 저거. 치료하는 거라면 왜 저렇게 묶어놓고?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봐야겠다. 준수는 망원경을 배낭에 넣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 안에 갇힌 여자, 묶인 손목, 억지로 맞는 주사. 저분, 진짜 아픈 건가? 아니면 이틀만 더 보자. 이틀만.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준수는 어두워진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학교 가방을 매다 말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망원경으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묶인 손목, 억지로 맞는 주사, 축 늘어진 몸. 오늘 한 번만 더 보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를 안 가고 알바는 저녁부터였습니다. 그 말은 준혁도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형, 어디가? 아니나 다를까 준혁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가. 거짓말. 어제도 망원경 들고 산에 갔다 왔잖아. 오늘도 산에 가지? 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녀석, 눈치는 또 왜 이렇게 빠른지. 나도 데려가. 안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를 거야. 야, 이게 진짜. 준수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준혁은 팔짱을 끼고 씩 웃었습니다. 협박이 통한 걸 아는 표정이었죠. 하. 준수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차피 말려도 몰래 따라올 녀석이었습니다. 차라리 데리고 가서 눈앞에 두는 게 나았죠. 알았어. 대신 조건 있어. 뭔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쓸데없이 나서지 마. 오케이. 준혁이 손가락으로 V를 그렸습니다. 형제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준혁이 연신 투덜거렸습니다. 형, 근데 뭘 보려고 가는 건데? 병원. 병원? 왜? 어제 이상한 거 봤어. 뭘? 준수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동생한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묶여 있었어. 묶여? 왜? 그걸 알아보려고. 준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형 진짜 형사 같다. 닥쳐. 어제 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준수가 바위에 앉아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깔짝거리며 구경했습니다. 나도 볼래. 잠깐만. 준수가 망원경을 병원 쪽으로 들이댔습니다. 초점을 맞추자 2층 철창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제와 달리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 눈빛, 미친 사람 눈빛이 아닌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은 대꾸도 안 하고 여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여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거부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여자의 팔을 꽉 눌렀습니다. 다른 하나가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야, 저거 봐. 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 나도 보여줘. 준혁이 망원경을 낚아챘습니다. 렌즈에 눈을 갖다 대더니 입을 딱 벌렸습니다. 형, 저거 억지로 주사 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진짜 무섭다. 준혁이 망원경을 내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준수는 다시 망원경을 받아들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여자가 축 늘어졌습니다. 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치료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 형제는 2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병원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이 지루해하며 물었습니다. 형, 얼마나 더 볼 거야? 조금만 더. 배고파. 집에 가서 먹어. 에이. 준혁이 볼멘 소리를 했지만 자리를 뜨진 않았습니다. 형이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궁금했거든요. 그때
병원 뒤쪽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형, 저거 뭐야? 준수가 망원경을 돌렸습니다. 세탁물 수거 차량이었습니다. 흰색 트럭에 세탁이라고 적혀 있었죠. 트럭이 병원 후문에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커다란 수거함을 옮겼습니다. 세탁물을 싣고 내리는데 한 10분쯤 걸렸습니다. 저거 맨날 저 시간에 오나? 준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 아니, 그냥. 준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반. 시간을 머릿속에 새겨뒀습니다. 다음 날, 형제는 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이번엔 작은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형, 나 이거 적을래. 뭘? 탐정들은 다 적잖아. 증거. 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적어. 준혁이 씩 웃으며 수첩을 폈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는 침대에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여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목이 묶여 있어서 멀리 못 갔지만 분명히 창문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를 보더니 급하게 다가가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야, 저거 봐. 준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저 할머니 창문 쪽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직원이 막 밀어 넣었어.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준혁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할머니 창문 가려함, 직원이 막음. 형, 나 한 가지 알아낸 거 있어. 뭔데? 어제 그 세탁차, 오늘도 왔어. 똑같은 시간에. 준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25분. 어제랑 거의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나 보네. 응. 그리고 저거 봐. 후문으로 들어가잖아. 정문 말고. 준혁이 병원 쪽을 가리켰습니다. 세탁 트럭이 후문으로 들어가 수거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후문. 세탁물 수거 시간. 뭔가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망원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벌써? 응. 충분히 봤어. 준혁이 수첩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형, 그래서 저 할머니 어떻게 할 건데?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아래 병원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하나, 저 여자는 묶여 있다. 손목이랑 발목이. 둘, 주사를 억지로 맞는다. 거부해도 직원들이 눌러서 놓는다. 셋, 눈빛이 또렷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 미친 사람 눈빛이 아니다. 넷, 창문 쪽으로 가려고 했다. 나가고 싶어 하는 거다. 저분은 미친 게 아니라 갇힌 거야. 준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 준혁이 형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응? 저 할머니 나가고 싶어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봤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준혁이 말없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준수가 다시 병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우리가? 응. 준혁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형, 그거 진짜로 하는 거야?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준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준혁은 잠깐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이 하면 나도 해.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준혁이 산 아래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가 더 무서울 것 같아. 준수가 동생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맞아. 형제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준수의 머릿속에선 이미 다음 단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세탁물 수거 시간을 노리면 되겠다. 후문, 수거함, 오후 2시 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방바닥에 종이를 펼쳐놓고 펜을 굴렸습니다. 병원 건물 모양, 정문, 후문, 2층 철창 구역. 이틀 동안 망원경으로 본 것들을 하나씩 그려 넣었습니다. 형, 뭐해? 준혁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지도 그리는 거야. 우와, 진짜 작전 짜는 거네. 준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준수는 펜으로 후문 쪽을 톡톡 찍었습니다. 여기가 후문이야. 세탁차가 들어오는데. 응, 오후 2시 반쯤. 그래. 그 시간에 수거함이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들이 바빠서 얼굴을 잘 안 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틈에 들어가는 거야? 응.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우리 둘이 그냥 들어가면 눈에 띄잖아.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해. 준수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도 따라서 턱을 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형, 나 생각났어. 뭐? 세탁물 수거하는 사람처럼 하면 안 돼? 작업복 입고. 준수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그치? 나 천재지? 닥쳐. 준수가 동생 머리를 쥐어박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준수는 알바 끝나고 병원 근처로 갔습니다. 멀찍이서 후문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반이 되자 세탁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직원 2명이 내려서 수거함을 옮겼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바빠서 얼굴을 거의 안 쳐다봤습니다. 그래, 저 타이밍이면 된다. 준수는 트럭이 떠날 때까지 지켜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아, 응? 내일 움직인다. 준혁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진짜? 응. 준비물 챙겨야 해. 준수가 종이에 목록을 적었습니다. 작업복, 장갑, 모자. 작업복은 어디서 구해? 아빠 옷 중에 있을 거야. 창고 뒤져봐. 알았어. 준혁이 벌떡 일어나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작업복 2벌을 들고 왔습니다. 형, 이거 어때? 회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좀 낡긴 했지만 세탁 직원처럼 보이기엔 충분했습니다. 됐어. 이거면 돼. 준수가 작업복을 받아들었습니다. 형, 근데 나 좀 무서워.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안 가도 돼. 아니, 갈 거야. 근데 그냥 좀 무섭다고. 준수가 동생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내 말만 들어. 알았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형제는 작업복을 입고 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준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0분, 10분 후에 트럭 와. 그때 움직여. 응. 형제는 후문이 보이는 골목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2시 반, 세탁 트럭이 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내려서 수거함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준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는 골목을 빠져나와 후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하러 온 사람처럼. 후문 앞에 수거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트럭에 짐을 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준수가 수거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준혁은 뒤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야, 거기. 누가 불렀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탁 직원이었습니다. 그거 2층 거야. 안쪽으로 가져다 놔. 네.
준수가 짧게 대답하고 수거함을 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꾹 참았습니다. 후문을 지나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 어디로 가?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2층 계단으로. 준수가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형제는 수거함을 끌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철창이 달린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준수가 숨을 고르며 복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방이다. 망원경으로 봤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 번째 방. 준수가 수거함을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 손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맞아. 저분이야. 준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봤다고. 도와주러 왔다고. 준혁이 형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형, 저기 사람 와. 복도 끝에서 직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재빨리 수거함을 문 옆으로 밀었습니다. 일하는 척 허리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지나갔습니다. 형제를 한번 쳐다봤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휴! 준혁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준수가 다시 문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쪽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봤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여자가 입을 달싹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예요? 준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형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세탁 쪽이에요? 네. 수거하러 왔습니다. 여긴 수거구역 아닌데? 간호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준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나? 간호사의 시선이 수거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볼게요. 준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준혁이 형 뒤에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간호사가 무전기를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간호사가 무전기에 손을 뻗는 순간 복도 끝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야, 여기 환자 토했어. 빨리 와. 간호사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뭐야 또? 간호사는 형제를 한번 흘깃보더니 복도 끝으로 뛰어갔습니다. 준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형, 지금이야.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마신 사람 같았습니다. 준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산에서 봤어요. 뭐? 이틀 동안 망원경으로 이 병실 봤어요. 할머니가 묶여 계신 거, 주사 억지로 맞으시는 거 다 봤어요.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가 봤어? 네. 저희 부모님 산소가 저 산에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여기 2층이 딱 보여요. 경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내 말 믿어? 네. 할머니 병에 걸린 거 아니죠?
아니야. 나 치매 아니야. 며느리가 약을 탄 거야. 경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준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갇힌 거였습니다. 할머니, 나가고 싶으시죠? 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나가실 수 있어요. 경자가 준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너희, 뭔데? 왜 나를 도와? 그냥요. 그냥 못 본 척 못하겠어서요. 준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자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애들이. 할머니, 시간 없어요. 나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준수가 다그쳤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습니다. 철창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에서 이 애들이 자기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누가 한 번만 봐주면 며칠 전 간절히 바랐던 게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나갈게.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방법 설명할게요. 준수가 문 쪽을 살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탁물 수거 시간이에요. 저기 수거함 보이죠? 저 안에 숨으시면 돼요. 후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경자가 수거함을 봤습니다. 천이 덮인 커다란 수거함이었습니다. 저 안에? 네. 좀 좁긴 한데 참으셔야 해요. 경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묶이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알았어. 하자. 그럼 제가 묶인 거 풀게요. 준수가 경자의 손목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죽끈이 꽉 조여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형, 빨리. 준혁이 문 앞에서 망을 보며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손목끈이 풀렸습니다. 발목끈도 풀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 며칠을 누워만 있었어. 경자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이 덜덜 떨렸습니다. 준수가 경자의 등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경자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달려와서 반대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잡을게요. 고마워, 꼬마야. 경자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준수와 준혁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수거함까지만 가면 돼요. 경자가 이를 악물고 한 발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수거함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부축할게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경자가 수거함 가장자리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준수와 준혁이 양쪽에서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경자가 수거함 안에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최대한 작게 몸을 말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빨리 가. 준수가 뚜껑을 덮으려는데 경자가 손을 내밀어 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네. 고마워.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서 말씀하세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형, 나가자. 준혁이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지금 사람 없어. 준수가 수거함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까지만 가면 돼. 준수가 수거함을 밀며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야, 거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의 등이 굳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간호사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까 신분증 보자고 했는데 어디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긴 수고구역 아니라고 했잖아. 뭐 했어? 간호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준수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냥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왔다고? 간호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고함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거 뭐야? 좀 이상한데. 간호사가 수거함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준혁이 형 뒤에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수거함 안에서 경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열지 마. 간호사가 손을 뻗어 수거함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어봐. 준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세탁물이에요. 그냥 세탁물. 그래. 그럼 열어도 되겠네. 간호사가 뚜껑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무전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2층 폐쇄병동 302호 환자 확인 바람. 302호. 간호사가 움찔했습니다. 302호? 그거 아까 그 환자잖아. 간호사가 손을 거두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김 간호사.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간호사가 형제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너희 거기 있어. 금방 올 테니까. 간호사가 복도 끝으로 뛰어갔습니다. 302호. 경자의 병실이었습니다. 환자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준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지금 가야 해. 준수가 수거함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간호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2호 환자 없어. 환자가 없어졌어. 그리고 곧이어. 전 직원 비상. 환자 실종. 모든 출입구 봉쇄해. 사이렌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거함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움직여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 어떡해? 준혁이 형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일단 가자. 멈추면 안 돼. 준수가 수거함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람처럼. 바퀴가 덜컹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 2명이 뛰어왔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수거함을 밀었습니다. 직원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대로 가면 돼. 계단이 보였습니다. 20m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잠깐. 준수의 등이 굳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준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세탁 쪽이야? 네. 지금 비상인데 왜 돌아다녀? 출입구 봉쇄라고 했잖아. 아, 그게. 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선이 준수 얼굴에서 수거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거 뭐야? 세탁물이요. 세탁물? 직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금 환자 하나가 없어졌어. 혹시 수상한 거 못 봤어? 아니요, 못 봤어요. 그래. 직원이 수거함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거함 안에서 경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틈새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멈춘 게 느껴졌습니다. 왜 멈췄지?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의심하는 말투. 경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다시 저 병실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다시 묶이고, 다시 주사 맞고, 다시 갇히는 거였습니다. 경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직원이 수거함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열어봐. 준수의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세탁물이에요. 진짜로. 바로 그때 준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저기 사람들 많이 뛰어가요. 저쪽 아니에요? 준혁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복도 끝에서 직원들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쪽인가? 직원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갈게요. 수거 마감이라서요. 준수가 수거함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뛰지는 않게. 야, 잠깐. 직원이 뭐라고 했지만 준수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계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아, 문 열어. 준혁이 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준수가 수거함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실에 들어서자 사이렌 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준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 괜찮아? 응. 일단 내려가자. 준수가 수거함을 끌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계단에 걸려서 덜컹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거함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멈추지 마. 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만 단단했습니다. 1층까지 한층 남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쪽도 확인해. 발소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형?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빨리 가. 준수가 수거함을 끌고 뛰다시피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빠 보였습니다. 정문은 안 돼. 봉쇄됐을 거야. 준수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왼쪽에 통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세탁물 수거 차량 쪽인 것 같았습니다. 저쪽으로 섞이자. 준수가 수거함을 밀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수거함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기 후문 보여? 응, 저기야. 후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기로 나가면 돼. 준수가 수거함을 밀고 후문 쪽으로 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준수를 봤습니다. 너 누구야? 준수가 멈칫했습니다. 세탁 쪽이에요. 수거하러 왔어요. 아, 그래. 빨리 빼. 지금 비상이라 정신없어. 직원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준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문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수거함을 밀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형, 나왔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가야 해. 준수가 수거함을 밀고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준수가 멈춰섰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병원 밖이에요. 수거함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진짜? 네, 진짜요. 경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나왔네. 진짜로 나왔어.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더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알아. 경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자. 어디든. 준수가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준수가 수거함을 밀고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준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후문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자 못 봤어? 아니, 여기 없는데? 밖으로 나갔나? 주차장 확인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수가 수거함을 밀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앞에서 길 잡아. 응. 준혁이 앞서 달렸습니다. 이 동네 골목은 형제가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죠. 골목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준혁이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이쪽이야. 준수가 수거함을 끌고 따라갔습니다. 바퀴가 울퉁불퉁한 바닥에 걸려 덜컹거렸습니다. 할머니, 많이 흔들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수거함 안에서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괜찮아. 멈추지 마. 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이야. 저기 누구 있어? 고함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쫓아오고 있어. 준혁이 다시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형, 여기로.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수거함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준수가 수거함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양쪽 벽이 바퀴에 긁혔습니다. 기익.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여기로 안 왔나 봐. 준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몰라. 더 가야 해. 준수가 수거함을 밀고 계속 갔습니다. 골목을 2번 더 꺾었습니다. 그때 앞에 계단이 보였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낡은 계단이었습니다. 형, 저기 올라가면 우리 집이야. 알아. 근데 수거함은 못 올라가. 준수가 수거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나오세요. 여기서부턴 걸어야 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해볼게. 경자가 수거함 가장자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수가 재빨리 경자의 팔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제가 부축할게요. 준혁아, 반대쪽. 응. 준혁이 경자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형제가 양쪽에서 경자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발씩. 경자가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경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준수가 말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경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잠깐만.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어요. 준수가 경자를 꽉 붙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올랐습니다. 계단 끝이 보였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마지막 계단을 올랐습니다.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야. 준혁이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형제네 집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준수가 경자를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었습니다. 준수가 문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다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 준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됐다. 일단 됐어. 어머, 너희 이게 무슨. 할머니가 마루에서 일어나다 말고 멈췄습니다. 형제 사이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땀에 젖고 창백하고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여자가. 할머니,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분 좀 눕혀야 해요. 준수가 경자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경자를 눕혔습니다. 경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네.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살았어. 준수가 경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긴 저희 집이에요. 안전해요. 경자가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진짜 대단한 애들이야.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경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이 어딨어. 목숨 걸고 한 거지. 경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좀 잘게. 너무 피곤해. 네. 푹 쉬세요. 준수가 일어나 방문을 닫았습니다. 마루로 나오니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정준수. 네. 설명해. 할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수가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들린 외침, 망원경으로 본 장면, 묶인 손목, 억지로 맞는 주사,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할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잘못했지. 위험한 짓이야. 근데 할머니가 경자가 누운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겠지.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너희 말이 맞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걸 못 본 척 했으면 그게 더 나쁜 거고.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프겠다. 죽이라도 쑤어야겠어. 준수와 준혁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형, 할머니 안 화났어? 화났지. 근데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찾으러 올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버텼습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못 찾았어? 박민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세탁물 수거 동선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세탁물? 그게 무슨 소리야? 수거함에 숨어서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 도운 것 같습니다. 누가 도왔는데? 아직 파악 중입니다. 민호가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이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조용해. 생각 좀 하게. 민호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나갔어. 정신이 돌아오면.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 들통난다. 민호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주변 전부 뒤져. 경찰에는 아직 신고하지 마. 조용히 찾아. 같은 시각. 준순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경자는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찾으러 올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괜찮겠지. 준수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첫째 날, 경자는 거의 하루 종일 잤습니다.
가끔 눈을 떴지만 금방 다시 잠들었습니다. 약 기운이 빠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떠다 입술에 적셔줬습니다. 조금씩 마셔요. 급하게 마시면 체해요. 경자가 물을 삼켰습니다. 마워요. 됐어요. 자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경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날, 경자가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어제보다 맑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 그 애들 집. 문이 열리며 준수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죽 가져왔어요. 응, 깼어. 경자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수가 재빨리 등을 받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자가 벽에 기대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맛있네. 저희 할머니가 쑤신 거예요. 반 그릇쯤 먹으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아니에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셋째 날, 경자의 손 떨림이 많이 줄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머릿속도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준수야, 종이 좀 줄 수 있어? 준수가 공책과 펜을 가져다 줬습니다. 경자가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민정, 매일 아침 당근 주스, 주스 마신 뒤부터 기억이 흐려짐, 병원 입원, 폐쇄병동 302호, 손목, 발목 묶임, 주사 강제 투약, 간호사들 대화 입원 전부터 투약 흔적. 펜을 멈추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 경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이. 넷째 날,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죽만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이거 드세요. 경자가 미역국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손맛이 좋으시네요. 뭐려? 대충 끓인 건데. 경자가 미역국을 다 먹고 물었습니다. 여기 애들 부모님은 안 계세요? 몇 년 전에 사고로 갔어요. 그래서 나랑 애들 셋이 살아요. 경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뭐 사는 거지요. 애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왜 갇혀 있었어요? 제가 한성그룹 회장이에요. 아들이 저를 가뒀어요. 경영권 뺏으려고. 할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그런 짓을. 며느리가 약을 탔고 아들이 병원에 넣었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야 해요. 다섯째 날, 경자가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햇살이었습니다.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밖에 나오셨네요. 응, 오늘은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근데 할머니, 진짜 재벌이에요? 응, 지금은 쫓겨난 재벌이지만. 에이, 다시 돌아가면 되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경자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저녁에 준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연락할 사람 있으시면 제 폰 쓰세요. 고맙지만 아직은 안 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아들 쪽에서 찾고 있을 거야. 경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최동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법무팀 출신인데 겉으로는 아들 편인 척하지만 내 편이야. 준비되면 연락할 거야. 경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그때 끝내주마.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반격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빌려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해 보였습니다. 어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고마워요. 경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끝내고 올게요. 조심해요. 아들이라는 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알아요. 근데 이제 피할 수 없어요. 경자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수와 준혁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응. 가자. 골목 끝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최동철이었습니다. 회장님, 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이 애들 덕분이야. 경자가 준수와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동철이 형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준수가 어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자료는 준비됐어? 경자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 투약 기록, CCTV 영상, 며느리 쪽 계좌 내역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주주총회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한성그룹 본사.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주주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 한 명이 경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분, 김경자 회장 아니야? 뭐, 김 회장이 치매로 입원 중이라며? 아닌데? 저기 서 있잖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강당 입구에서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나야. 김경자. 경비원이 경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비켜. 경자가 경비원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당 안. 단상 위에서 박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자 말이 끊겼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자가 들어섰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김 회장 아니야? 입원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경자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민호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경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내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니? 경자가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내 회사야. 내가 세운 회사. 민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돌아가서 쉬셔야. 몸이 안 좋다고? 경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 몸이 왜 안 좋았는지 알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자가 동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이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이건 병원 투약 기록입니다. 동철이 설명했습니다. 김경자 회장님은 입원 전부터 특정 약물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물은 장기 복용 시 선망 증상을 유발합니다.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민정 씨의 계좌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수차례 금전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투약 유지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서 하는 소리예요. 조작? 경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니? 동철이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침대에 묶인 경자, 강제로 주사를 놓는 간호사, 발버둥 치는 경자,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지켜보는 민호와 민정의 모습.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야? 아들이 어머니를 저렇게?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건 할 말 있어? 경자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민호 씨, 이민정 씨,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금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뭐야? 이게 무슨... 민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대지 마. 나 한성그룹 대표야. 대표고 뭐고 영장 나왔습니다. 경찰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라고.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다 남편이 시킨 거예요. 민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조사받으면서 말씀하세요.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경자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경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김경자입니다. 한성그룹 창업주의자 회장입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감금당해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누명을 쓰고 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 회사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경자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한성그룹의 경영권은 제가 다시 맡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당 뒤쪽 준수와 준혁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형, 진짜 대박이다. 그러게. 준수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형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저희는 그냥이 아니야. 경자가 형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병실에 묶여 있었을 거야. 경자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척 못해서 한 거예요. 경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 처음부터 그랬지. 경자가 형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석 달 후 경자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회사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젊은 피가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재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경자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호와 민정은 감금, 상해,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됐습니다.
경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한 가지 일은 직접 챙겼습니다. 한성복지재단. 동철아, 정준수라는 학생 있지? 네.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동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학금하고 생활비 지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해줘. 알겠습니다. 동생 정준혁도 똑같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재단에서 부담하게 해. 무릎 수술 필요하다고 했잖아.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회장님, 그 아이들은 아마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알아.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야. 일주일 후, 준수네 집에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준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성복지재단 장학금 선정 통지서.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금 금액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등록금 전액의 생활비까지. 형, 그게 뭐야? 준혁이 옆에서 기웃거렸습니다. 장학금. 장학금? 얼마? 준수가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헐, 이거 진짜야? 봉투 안에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수야, 받아줘서 고마워. 이건 은혜 갚는 게 아니야.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거야. 열심히 살아. 준수가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왜 울어? 아니, 안 울어. 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 달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해 준대요. 재단? 무슨 재단? 그냥 복지재단이래요. 준수가 얼버무렸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2달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준수는 그해 겨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원하던 학교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 왜 그래? 기쁘지 않아? 기뻐. 그럼 웃어야지. 준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 나 좀 멋있는데? 그래, 멋있어. 형이 대학 가고 할머니가 건강해지고 자기도 중학생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한성그룹 얘기가 나와도 준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마당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경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야. 경자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긴 어떻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경자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떡 좀 사왔어. 같이 먹자. 마루에 둘러앉아 떡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해 보여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등산 다녀. 등산이요? 대박. 경자가 웃었습니다. 경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몰랐던 것들이 보여.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경자가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덕분이야. 제가 뭐려? 살려줬잖아.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못 본 척 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 그 그냥이 나를 살린 거야. 경자가 돌아간 뒤 준수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왔습니다.
형, 뭐해? 그냥 하늘 봐. 준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따라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쁘긴 하네. 형제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건 자기 인생도 바꿨다는 것, 그 그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외면하지 않은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